이제 좌정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집중해 주시게요. 집중해 주세요. 네, 그러면 소식이 시험 끝나고 제3강좌 주제로 주제발표를 했습니다. 나주 동학 농민혁명의 학살자들에 대한 연구, 나주 목사 민종열 씨에 대한 연구를 박영규 박사님,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으로 계시고 고려대 사회 사학과에서 학위를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나주학회 회원으로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박윤규입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30분이기 때문에 제가 53분까지 30분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제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사제비 건립 추진위원회에서 부족한 저에게 나주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발제를 부탁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나주 동학농민혁명의 논문의 제목은 진압에 나섰던 학살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나주 목사 민종열이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나주 목사 민종열이 2년 이상 나주 목사로 재임하면서 무슨 일을 했는지 역사학의 시각에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5개 장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연구 성과, 그 다음에 민종열이 나주 목사로 부임하기 이전에 무슨 일을 했는지 그 부분을 전부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강의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나주 목사 시절에 이분이 2년 이상 재임을 하면서 무슨 행적을 남겼는지, 저희 역사학자들은 자료가 없으면 절대 글을 쓰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소설가가 아닙니다. 그리고 나주 목사로 계시다가 자천이 됐어요. 담양 군수로 관직 생활을 보내다가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러면은 나주 목사 민종열이 나주 동학농민혁명에서 어떤 이치를 가지고 있느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지금 나주 동학농민혁명의 연구사항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6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주로 나주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전투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나주 향리층에 대한 연구가 2편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나주 수성군의 조직과 활동에 대해서도 2편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김희태 선생님께서 동학농민군의 압송 처형 학살에 관련된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설명을 드렸던 나동환 접주에 대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3월 25일 날 나주시민회관에서 5대 서성문 전투에서 남사천 전투까지 5대 전투에서 민종열의 명령을 받은 나주 수성군들이 나주 동학농민혁명군들을 몇 명을 죽였느냐, 그것은 나주 목사 민종열이 진압을 하고 나서 1894년 11월에 조정에 보고한 그 문건에 의거해서 735명을 죽였음을 밝혔습니다.
저는 이번 논문에서는 735명이 희생이 됐는데 그 진압을 하도록 명령을 내린 당사자에 대한 연구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사자가 민종렬이었습니다. 이 민종렬은 나주 목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머물렀겠죠. 제가 나주를 여러 번 내려왔습니다만은 내야는 내동원, 지금 꼭밭으로 되어 있는 데가 외동원입니다. 그러니까 저녁에는 내야에 머물고 그 낮에는 그 외동원에서 목사가 직무를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래된 팽나무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지금 그 민종렬 연구의 필요성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대단히 그 1차 동학농민혁명은 몇 년부터 몇 년까지냐, 1894년 3월 20일 날 무장 기포에서 그 전주성 점령까지가 1차 동학농민혁명이고 3대 기포에서 우금치 전투, 석대들 전투 이런 전투를 2차 동학농민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나주 목사 민종렬은 1차 혁명 시기, 2차 혁명 시기, 그 다음에 미나리 고시로가 금성관에 주도를 할 때도 나주 목사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그 민종렬 연구를 했고요. 앞으로는 그 민종렬의 명령을 받아서 그 도통장, 호남초토사 도통장을 얘기했던 정석진에 대한 연구를 개발적으로 마쳐놨습니다. 그래서 그 정석진이 수성군의 군사령관으로서 수성군을 대고 다니면서 농민군들을 학살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54명의 동학농민군의 그 귀를 잘라가지고 민종렬에게 갖다 바치는 나주 유생 유기현이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유기현에 대해서도 연구를 진행을 하면은 학살자에 대한 개발적인 연구가 될 걸로 봅니다. 그 다음에 미나리 고시로에 대한 연구도 병행할 겁니다. 민종렬 연구, 기존에는 그렇게 그 심도 있는 연구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민종렬이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었느냐, 몇 월 달에 죽었느냐, 전체 이력,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주 동학농민혁명 시기 때 나주 목사 민종렬이 무슨 일을 했느냐, 그것을 집중적으로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했던 제1차 동학농민혁명 시기, 그러니까 7월 5일 날 서성문 전투가 터지기 전에도 나주 목사 민종렬은 그 나주목 관할의 동학농민군들을 진압하면서 강정 진압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60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서성문 전투에서 남산천 전투까지 대단히 많은 희생이 있었고, 또 그 다음에 미나리 고시로가 제 기록으로 정리됐더니 37일간 그 금성관에서 미나리 고시로 그 예하 부대 3개 중대니까 660명의 보병 전투 부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시기 때 나주 목사 민종렬이 나주 지역에 그 동학농민군들이 숨어 있었는데 전부 잡아다가 230명을 죽였다는 것이 미나리 고시로의 보고 문서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나주 목사 이전의 민종렬 27년간의 직업 관료였습니다. 호가 지담이고 자가 특이했습니다. 무경입니다. 이거는 이 사람은 그 문관 출신인데도 나는 그 무반의 삼점승 육판사라고 하잖아요. 그 경은 그 높은 판서벼슬이 이분은 되고 싶었는지 하여튼 그 무경이라는 그 자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정삼품 나주 목사에서 끝났습니다. 영미수이고 이분은 그 나주 사람이 아닙니다. 제거지가 직산이고, 이분은 문과시험 2차 대과에 보지 않았습니다. 생원시 1차 시험에 급제했고 음직으로 관직 생활을 했습니다. 누구의 문에 들었느냐? 바로 민비, 영미시의 최고 우두머리라고 하는 민비의 눈에 들어서 주요 고을의 수령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상주 목사, 또 그 이전에는 남원 부사로서 상당한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은 바로 혁명의 시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평화 시기 어쩌고 그 다음에 혁명 시기하고 가보년이 됐을 때는 민족련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나주 목사 시절의 민족련입니다. 잘 보십시오. 이게 그 실록이라든지 승정원 일기라든지 조선왕조 실록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1893년 10월 달에 제수를 받았고 나주 목사로 부임한 것은 11월에 부임했습니다. 그래서 금성정의로 가편에 보면은 부임하는 내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성읍지를 보게 되면은 95년 12월에 이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나주 동학농민혁명 시기를 온전히 버렸습니다. 이 민족련은. 그러면은 민족련은 그러면은 왜 강정진압을 했느냐? 그런 사유가 있었습니다. 민족련은 동학농민군을 동비라고 인식했습니다. 이 비자라는 것은 도적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동학 도적대들, 그 다음에 동학농민군들이 신분제를 없애달라, 폐전 계획을 해달라, 탄관오개들을 몰아내달라, 이게 1차 혁명이고 2차 혁명은 척의투쟁입니다. 그런 주장을 했는데 잠깐 지금 넘어갔습니다. 이분은 뭐라고 했냐면은 이 동학농민군의 활동을 도적대들의 소유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도적대들이 소유이기 때문에 강경진압으로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1차 혁명 시기, 그래서 수성군이 4월에, 가보년 4월입니다. 3월에 무장 기포가 터졌습니다. 그런데 이 수성군 조직이 굉장히 특이했어요. 읍성 안에 사는 사람만 1000명을 모았어요. 이게 양상형의 금성 평정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읍성 안에 사는 사람, 백성들, 그 다음에 향리들이 주로 군 지휘관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군교, 관노, 사령, 이런 사람들. 그런데 나주의 경우는 대단히 흥미로운 것은 1897년에 아전의 숫자가 얼마였느냐? 굉장히 많았습니다. 222명이었습니다. 그러면은 한 집에서 5명의 일꾼을 보내도 1000명은 순식간에 모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설명을 했지만은 이 향리들의 물적인 기반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은 박재규의 경우는 1931년에 서거했는데 20년대에 나주의 논을 58만 평을 소지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방의 토호입니다. 그 다음에 정석진의 경우는 둘째 아들이 52만 평을 소지를 했음을 이미 역사학에서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200여 명의 향리들의 재산도 대단히 많았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그런 재산과 또 지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빡세게 3년 3개월 동안 군사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군사훈련을 받았느냐? 바로 이 대환포, 이 돌폭탄이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총이 첩보총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7월부터 강경진압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1차 혁명 시기 때도 나주목 관할 우한에서 62명이 처단됐습니다. 그 다음에 나주 목사 민족전은 전주 화양에서 나주 지역에서 농민군들이 전주선 갔는데 되돌아와서 집으로 가는 동학농민군들을 32명을 살해했다, 이런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나주 밀란이 제대로 해결이 안 되고 바로 민족련이가 강경 진압을 했기 때문에 억울한 나주 지역의 관내에 있는 동학농민군들이 7월 5일날 서성문에 나타났던 것으로 봅니다. 자, 그런데 이 민족련의 경우는 참 특이하게도 보통 수령은 왕의 대리인입니다. 그래서 항상 아무리 역적이고 비적이라고 하더라도 선무 조치를 하고 효유 조치를 하는데, 제가 읽은 1차 사회에 단 한 건도 선무 조치라든지 효유 조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5대 전투 시기에 보면은 이병수가 쓴 경산유고라든지 그 다음에 남파유고에 나온 가워 투편 일기를 보게 되면은 원문을 봐야 됩니다. 거기 보면은 항상
그리고 하나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뭐냐면은 조선의 사학교라든지 목사나 수령은 지금의 그런 그 행정관이 아닙니다. 바로 군대를 동원할 수가 있고 재판을 담당했습니다.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었죠. 예. 그리고 나주 목사는 나주 관내에 12개 군현을 전부 다 장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공격명령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성문 전투에서 남산천 전투까지 항상 출격 명령을 나주 관하에서 장대에 올라가서 민족내리가 일장 연설을 하고 모든 군 지휘권을 도통장 정석진에게 모든 권한을 이임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차 전투 시기는 2차 한일 동학농민혁명 시기와 겹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족련은 7월 5일 날의 경우는 어떤 기록에 보면은 민족련은 나주성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록을 보게 되면은 항상 성만 지켰으면은 그렇게 많은 인명살상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서성문 전투 이후로 4차례 전투는 전부 다 성 밖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진산 전투, 사창, 용진산, 장등참, 여러 선임들 아닌 도마포 전투 전부 나주성 밖에서 남산천도 저희들이 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기록, 이 이병수 선생이 쓴 기록에는 희생자들의 숫자가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민족열과 향리들이 보고한 조정에 자기들이 보상받으려고 한 보고 문건에는 각 전투별로 몇 명을 적당 도적대들을 총으로 포살했다, 이런 게 낱낱이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봤습니다. 그 원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서성문 전투이고요. 그래서 이때 서성문에서 최곤 최경선, 손아중, 그 다음에 나주가 나온 위대한 대전주가 오건선이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서성문에 나타났을 때 수성문 안에 읍성 안에 있는 민족열과 수성군이 무슨 무기를 가지고 동학농민군을 진압했느냐, 바로 이 대환포라고 있습니다. 대포입니다. 대포. 돌폭탄이에요. 큰 돌멩이가 나갑니다. 그래서 한 300m가 나가는데 이 돌폭탄을 맞게 되면은 머리를 맞으면 그냥 머리가 깨지고 가슴이 깨지는 겁니다. 그리고 전부 소총이, 참호총이 아주 성능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화성총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방적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돌폭탄입니다. 이게 조총인데 조총보다 성능이 좋은 게 이게 사정거리가 한 1000보 정도까지 나간다 해서 참호총이라고. 이 자료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작년에 박물관에서 이 동학도들을 포살한 이 총살시킨 수요 노획물들을 전부 기록한 민족예리가 시그널 보고한 보고 문건입니다. 정말 나도 동학농민혁명사 연구에는 1급 사료로 봅니다. 그래서 저는 번역을 해놨습니다만은 여기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보면 11월에 5대 전투가 낱낱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원문인데요. 7월 5일 날 7월 초 정월 서문 접전시 포살 적당 109명을 포살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각 전투별로. 그 다음에 10월 21일 날 이 주에서 나주에서 동쪽으로 30리 광주 친산 사창 전투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몇 명을 포살했다, 이렇게 다 기록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남산천 전투까지 다 기록이 있습니다. 또 노획물에 대해서 무엇을 진압을 하면서 무엇을 가져갔느냐, 동경대전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압수해 갔다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게 마지막 장에 보면은 황암 촉토사 민족련의 촉토사 이름이 나오고 수결했습니다. 사인했습니다. 아마 향리들이 써주고 이 민족련의 이 사인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가 더 넘어왔는데, 이 친사는 광주 광산구에
근데 그 당시에는 나주목 관할입니다. 전부. 그래서 23명을 포살했다. 이렇게 돼 있고 용진산에서는 21명을 포살했다. 그 다음에 장등참하고 고마포 전투 있죠. 여기는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배상욱 장군이 이끄는 그 무한의 동학농민혁명도 장창까지 왔는데 그때 그 명령을 받은 그 정석진이가 포병 소총부대를 이끌고 가서 포살했습니다. 몇 명을 죽였느냐? 129명을 죽였습니다. 어떻게 죽였느냐? 총으로 쏴 죽이기도 하고 이 동학농민군들은 그냥 오합지졸입니다. 이게 정규군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포선이 나면 그냥 다 도망가요. 근데 추격을 하면서 어떻게 죽였느냐? 기록을 보면은 천답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 수성군들이 발로 밟아 죽였다. 저는 서당에서 7년간을 한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답사 발로 밟아 죽인 숫자가 43명. 그리고 이 고마포에서 이제 넘어가려고 하니까 뒤에서 수성군이 쫓아오니까 다리가 좁죠. 그래서 물에 빠져 죽었는데 기록에는 수백 명이 죽었다고 나왔어요. 근데 저는 역사학자이기 때문에 숫자를 줄여서 100명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229명. 그래서 남삼촌까지 토탈 합쳐보니까 735명으로 줄여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양상형이라는 나주 선비가 쓴 기록에는 한 고마포 전투에서 300여 명이 죽었다. 어떻게 죽였느냐? 개를 죽이듯이 많이 죽였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유생들하고 향리들하고 나주 목사 민족련의 입장에서 농민군을 보는 시각하고 농민군들이 그 당시 가보년을 보는 시각은 달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민족련은 관료기 때문에 축사도 계속 해야 되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기득권 세력인 나주 유생들 그 다음에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향리들과 상층부 연합전선을 구축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남삼천에서 굉장히 많이 죽었어요. 353명을 죽였어요. 근데 그 기록을 보면은 끔찍했어요. 근데 지금도 나주시에서는 표지판 하나 없었어요. 서성문도 나주 동학농민혁명 첫 번째 전투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체가 아주 겹쳐져서 죽었다 이렇게 기록이 나왔어요. 아주 끔찍했습니다. 그래서 토탈 735명. 그런데 기존의 연구를 봤더니 그 농민군하고 수성군이 쌍방간에 많은 사상자가 났다. 그거는 거짓 연구였습니다. 자기들이 민족연맹이 보고한 문건에는 우리 관군은 한 명도 부상하거나 죽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735대 빵이었습니다. 자, 이거는 침산마을. 이게 광산군천수 작은 야산이었어요. 여기서 전투가 치러지고 2차 전투죠. 그 다음에 이제 사창에서 마지막 전투를 치르는데 이 사창에서 사창부터 밖으로 그 수성군이 밖으로 민족연회가 내보낸다고 했죠. 그런데 민족연은 목사기 때문에 그 일본군이 아까 설명에 나왔듯이 6월 21일 경북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후임오병 19대대가 인천으로 들어와서 8,000명이 경북국을 점령하고 10월 15일 날 미나미 고시로가 3개 중대 병력을 이끌고 용산에서 내려오고 있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 침사는 일본군이 내려오고 있는 걸 알고 있었어요. 10월 21일 날 전투가 치러졌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용진산은 제가 용진산 중턱에서 전투가 치러졌는데 용진 정상까지만 답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고마포 아마 이게 그 당시에는 굉장히 깊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전부 그 하천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다 중설이 안 돼서 굉장히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 팽나무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지역을 답사를 했는데 상당히 대단히 많은 농민군들이 희생이 됐구나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남산천도 답사를 오래 했습니다. 아주 그 노안면에 있었어요. 노안면 용산리. 아마 이게 용산 이 남산마을을 저쪽을 보니까 금성산이 중위가 멋지게 그 용의 그 꼬리처럼 보였어요. 그 마을이 그 용산이 다 용의 산이잖아요. 이게. 아주 그 평화로운 남산마을인데 여기서 아주 대량한 학살이 이루어졌습니다. 353명이면 굉장히 크죠.
이 죽인 데가 그래서 이 정석진은 아주 그 군 수성군 지휘를 잘했는데 사람을 죽이는데 공을 세운 거죠. 그래서 세 개로 공격을 했어요. 그 농민분들은 여러 바위에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 점심때였어요. 그래서 세 개로 왼쪽으로 100명의 군대를 보내고 중앙으로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왼쪽으로 남산 마을을 포위하게 되면은 동학 농민군들이 금성산으로 도망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산 마을 뒤쪽에 그 논밭으로 농민군들이 몰린 거예요. 그래서 몰렸을 때 이 수성군들이 조준 사격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353명을 죽였다. 그래서 이 나주 수성군들 전부 국가로부터 다 포상을 받았습니다. 그 포상 얘기는 이따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전투가 원의 전투가 실패하고 인해서 그 나주 동학농민혁명군들이 이루려고 했던 직방소를 설치를 하고 패전 개혁을 해야 됩니다. 패전 개혁을 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더더욱이나 침략자가 쳐들어왔는데 그 관군들이 침략자 군대와 연합한다. 그런 나라는 다 전 세계 역사에서 다 망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주 동학농민혁명군의 목표는 결국은 좌절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일본군 그 주둔 시기의 민족련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금성관이 그 나중에 제가 여러 번 왔습니다만 그 객사로서 나중에 자존심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자존심도 결국은 누가 자존심을 지키느냐, 외세에 굴복하느냐, 그것은 별도로 연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일본군 후리보병 전투병 660명 그 대대장이 미나미 도시로라는 자였습니다. 37일 동안. 그런데 이 민족련은 아주 그 미나미 도시로에게 아주 불종적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불종적인 그 짓들은 제가 그 논문에 상세히 썼습니다. 그리고 나주 초통에서 그러니까 그 미나미 도시로라는 자가 37일간 나주에 주둔을 하면서 전라도 서남 지역에 있는 그 사또들에게 지방관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부 다 지방관들은 그 잔당 동비들을 다 죽여서 보고해라. 그 보고 문건이 미나미 도시로 문건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은 이 민족련은 예를 들면은 저 영광, 무안, 뭐 한평에서 몇 명씩 죽였다 이 보고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민족련은 37일 기간 동안에 230명을 처형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금성관이죠. 그리고 나주 수성군들이 또 굉장히 반응이 심했어요. 그때 일본의 그 상등병, 후스노키 상등병이 680명을 죽였다고 했는데 이거는 수성군하고 그 일본군들이 장흥이나 이런 데서 잡아온 동학농민군들 680명을 전라 우영에서 죽인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게 금성관의 모습이죠.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전라 우영이 초등학교장이 나주 초등학교. 근데 최근에 그 문순태 작가가 해직 기자 시절에 그 85년에 나주를 답사했다고. 그래서 그때는 아마 손자 정도 되는 분들이 강연 받고 나갑니다. 손자 되는 분들이 증언을 해줬어요. 거기에 뭐라고 증언되어 있느냐? 우리 아버지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 이 기자기 때문에 그 남산 공원에 그 어르신들 이름을 한자로 썼어요. 그리고 한글 한자를 쓰고 이름까지 상세히 쓰고 장난에 많이 죽였다는 거예요. 이거는 일본군은 장난에 죽이지 않죠. 많이 보였을 때 이제 죽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머리를 단지대에다가 걸어놨다, 매달아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족련이라는 사람은 일본군하고 연합해서 항일 동학농민군을 압살하는데 앞장섰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요 동학기행이고 이 책은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담양 군수 시절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미나미 고시로가 양력으로 2월달에 이제 37일 끝나서 올라갔는데 그 이후에도 호남 초토사로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 논문을 쓰고 난 이후에 8사람이 또 추가됐습니다.
여러분 선생님들 아시는 장흥에서 잡아온 최동민이라는 17살 그 소년 동학농민이 있습니다. 또 이방원 장군하고 함께했던 8명을 누가 죽였느냐? 호남 초토사 민족련이 1895년 3월 3일자로 죽였다고 그런 자료를 서울대 규장관 문서에서 제가 최근에 이 논문을 쓰고 난 이후에 발견했습니다. 그 이후에 나중에 향교 선비들이 이 민족련의 공을 기리기 위해서 정추가 앞에다가 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흔히 도평기라고 하는데 이 송사집, 기후발의 송사집을 보게 되면 원문인데 이 나주 평적비라고 되어 있어요. 나주에서 도적배들을 토벌한 비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 비문을 보게 되면은 이 양반 유생이기 때문에 경비로 보고 있고 아주 보수적인 시각이 드러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1894년에 나라가 국권이 침탈되고 있을 때는 양반 유생들은 입당하고 있었어요. 언제부터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을미 4년 이후에 민비가 시해되고 이제 단발령 조치가 일어나니까 이게 이 일본 놈들을 침략자로 보기 시작합니다. 94년에는 오히려 일본군하고 관군하고 협치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게 95년에 그 관찰부가 되고 이럴 때 안종수가 참석하고 들어오고 이때 9월달에 민족련이가 단양 군수로 임명이 됐는데 보통 계급장이 내려가면은 사직서를 쓰지 않습니다. 근데 이분은 사직서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단양으로 갔어요. 거기에서 나중에 또 사건에 연루돼가지고 또 재판받고 하여튼 69세로 사망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주 목사 민족련을 연구하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습니다. 나주 동학농민혁명의 학살자라는 오명을 나주 목사 민족련은 남겼다. 그리고 제 학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의견은 바로 권병덕이라는 조선민족 대표 33인에 들어간 이분이 쓴 2조 전란사에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동아 2차 혁명에 참여한 항일 무장투쟁에 참여한 사람들이 제2차 동학농민혁명이 3.1혁명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뭐라고 썼느냐? 그 나주 목사이며 호남 초토사 민족련이 자행한 동학농민 학살에 대해서 망고의 언을 확증했다. 그래서 전국의 그 지방관 중에서 새로움을 딱 증명했습니다. 이 권병덕 선생이 그 호남 초토사 민족련 호남 초토사의 이 대장이잖아요. 그 다음에 호선 초토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가 있냐면 이승우라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홍주성에서도 이 내포 지역의 동학농민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홍주성에서. 그 다음에 또 한 놈이 누구냐면은 그 전라강사 이도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1935년에 민족련이 논제한 것이 바로 민족련에 대한 제1차 평가는 끝났다. 이상으로 제 강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박용 박사님은 사적으로는 여기 이쪽 고향 출신 기도시죠? 네, 기도 출신이시고 지금 민족문제연구소에서 흑역사 주로 묻혀져 있는 역사를 발굴하시는 혼심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 이 나주의 흑역사가 대단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선생님들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은 우리 지역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또 미래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분 한 분의 사고와 은행이 앞으로 미래 역사를 쓰는데 대단한 획기적인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바라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4주제로는 지금 나주 동학 공부를 쭉 연구를 하시다가 현재 일본에서 수학 중이신 김봉고 박사님의 연구를
일본에서 영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보충기 되겠습니다.